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김영덕의 묘향산 전망대. 그 어느 방송사보다 사람 통일에 앞장서고 있는 방송사라고 감히 자부할 수 있게 만드는 프로그램이죠.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이죠. 김영덕의 묘향산 전망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김영덕 소장님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김영덕입니다. 예. 뭐 북한을 다루는 프로그램 정말 많지만 뭐 저희는 뭐 그런 프로그램들 다 비켜라. 그런 프로 볼 필요 없다. 김영덕의 묘향산 전망대만 들으면 된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 너무 과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부담이 되고요. 압력이 크게 됩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사실과 다른 네. 과장이나 혹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향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남북 관계를 좀 먹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통합이 안 됩니다. 사람 간에도 마찬가지죠. 네. 왜냐면 어떤 사람이 친구 간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다시 안 만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네. 남북 간에도 서로 솔직해지는 게 좋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가급적 진실에 근거한 방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서로 솔직해지는 게 좋고, 거짓말은 사실은요, 뭐, 지금 들통나지 않을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은 당연히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희는 뭐, 진실만을 얘기를 하고. 아, 예. 예. 그리고 소장님이 늘 말씀하시듯, 믿을 수 있는 분들만 또 나오십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섭외하는 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본인들이. 네. 일단 여러 사람을 경로를 거쳐서 이제 검증을 해보고 내보내야 되고, 내보낸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씩은 꼭 사고가 나요. 사고가 난다는 건? 그래서 2번 이상 못 나왔다. 그런 건 그 사람은 이젠 별로, 여기 우리 방송에서는 별로 신뢰하지 않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잠깐만요. 소장님, 이거는 좀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방송에 나왔던 분들 중에서도, 혹시? 딱 한 분이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안 불렀죠. 아, 예. 근데 방송의 취지하고는 크게 다르게 빗나가진 않았는데 자기 경력을 속였어요. 아, 그러셨구나. 또 그런 거에 또 가차 없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하는 게 한국 국민들한테 북한 주민들이 올바르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일단 한국 국민이 됐으면 한국 국민들의 수준에 맞게 그리고 정직하게 대하고 성직하게 얘기해야 한국 국민들이 북한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판단은 이제 한국 국민들이 하는 거지 우리가 그렇죠. 자꾸 그 과장하고 이럴 필요가 없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오늘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얘기들로 함께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광고를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요게 살짝 오류가 떠가지고요. 바로 오늘 그러면은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혼자 나오신 게 아니고 오늘도 역시 정말 생생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을 함께 모시고 나오셨잖아요. 아, 예. 저 김영순 선생님이라고 모시고 나왔고요. 이제 김영순 선생님은 원래는 네. 나이가 꽤나 많으세요. 근데 이제 78세세요. 올해로. 그런데 이제 참 곱더라고요. 피부가 이 손을 보니까 예술했던 분이라 그런지. 그러면서도 지금 잡으신 겁니까, 소장님? 아닙니다. 근데 저게 왜냐면 원래 예술했던, 북한에는 예술이나 이런 거 했던 분들이 그 피부가 참 고와요, 원래. 왜냐면 그 선발 과정이 그렇게 선발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78세의 피부 측은 저게 보통 피부가 아니에요. 저 깜짝 놀랐어요. 연세 듣고. 너무 동안이셔가지고. 예. 우리, 예전에, 북한에서 이제 평양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셨어요. 그게 이제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한예종하고 비슷한 한국예술종합학교. 네. 한국은 뭐 음악 가르치는 데가 많죠. 이게 각 대학도 있고 그런데 그렇죠. 한예종이 보통 보니까 다 섞여서 하더라고요. 그렇죠. 모든 분야에. 네. 한예종이도 특성이 있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그런 학교를 나오셨고, 북한에서 서울 출신의 유명한 무용수인 최승희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사사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사라는 게 이게 제자로서 간택을 받았다 이 말씀인가요? 그래서 이제 무용을 하셨던 분이에요. 네,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우아하십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거든요. 네, 아우, 예쁘십니다. 근데 참, 선생님이, 그 고생을 원래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예전에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돌아가셨죠. 네.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그 사생활을 잘못 얘기했다 해가지고 이제 감옥 생활도 오래 했어요. 정치범 수용소. 그러니까 남한으로 말하면은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정치범 수용소라고 하는데 정치범 수용소는 아니고 관리소라고 합니다. 관리소라는 데서 수감 생활 한 9년 하셨네. 고생 많이 하셨고. 북한에서요? 네. 아니 근데 북한에서는 이런 건 예, 북한이 이 반인권적인 그런 관리소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건 우리가 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지도자의 사생활을 알았다는 걸 잘못 나가서 떠들면 말한 건 없고. 네. 말한 건 없어. 알았다는 이유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 죄가 돼서 여독수용소 9년 수감했어요. 아니, 무용수로 계속 활동을 하셨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측근에 있다 보니까 저절로 알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요. 그건 사실이죠. 예, 근데 왜 그걸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알고 있는 게 성예림이하고 저하고는 요고 시절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동기 동창입니다. 성혜림이가 김정일의 첫 번째 여인이에요. 여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잘 알게 됐다는 그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위 말해서 친구를 잘못 두신 거예요? 그래도 성혜림이 나무라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영화 촬영소 소장이 우리 5층에 살았으니까 거기 들려서 내려가면서 용자나 오호되게 간다 그러더라고요. 친구니까 동갑이고 그렇게 하고 참 성혜림은 성격도 예쁘고 온화하고 천상 여자예요. 웃으면 양쪽 보조개가 쏙 들어가고 눈이 꼬리 눈이 되고 동안이 돼 보이고 키는 저보다 훨씬 크고 그런 차원에서 그 당시 이제 이기영이 며느리로부터 아마 그만두게 이혼할 상태였어요. 그런 걸 이제 거기 김정일이가 다니다 놓으니까 그 당시 67년도에는 영화에 관심이 아주 예술에 김정일 그 국방위원장은 아주 예술의 조예가 깊어요. 그래서 북한의 5대 가그 피바다를 다 지휘했고 스크린 앞에서 또 영화론이라는 것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예림하고 통한 것 같아. 그렇게 하고 또 나이 먹었잖아 성예림이가 6년 연상인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딸이 있으니까 아들이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서로 사랑하게 돼서 거기 가게 됐는데 관저에 들어가서 아빠한테는 비밀에 붙였거든요. 그러다가 정남이 해산 이후에 알게 돼서 러시아로 가서 애도 키우고 그렇게 있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죠. 그런 데는 저희 집에 들려서 오호댁에 간다. 오호댁이라는 거는 김일성의 직계 가족만 살고 있는 곳이거든요. 관저 안에.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평이는 어떡하고 그러니까 대답이 없더라고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또 안 하고. 그 물었던 사람이 누군가요? 성혜림이에요. 성혜림이고 나는 내가 물었죠. 네네. 근데 이혼을 하고 간 거죠? 이혼 거의 되는 상태에서 갔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직 세상이 모르고 있고 남의 유부녀를 데리고 살았다 이렇게만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기영 작가동맹위원장이 이평이하고 사는데 혜림이 영화배우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출장 나가고 돌아다니고 촬영장에 가고 이러다 보니까 가정생활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혼시키려고 맘먹었댔어요. 이기영 선생님이. 이기영은 북한의 작가동맹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군요. 근데 김정일이가 강취한 건 아니군요. 아니지. 강취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왜냐면 강취했으면 강취했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강취 안 했어요. 강취한 게 아니고 그렇게 돼서 눈이 맞아서 또 한나라의 정치계의 정식 공식 수상은 아니지만 중앙당 조직부에 관련돼 있고 선동선전부를 관할했거든요. 그런 분이 사랑을 논하는데 거역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나 북한 주민이나 어느 누구도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부녀든 뭐든 간에. 제가 선생님한테 이제 궁금했던 게요. 이거 사실 우리 오늘 방송 주제가 좀 다뤘습니다만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권력을 남한에서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권력을 갖지 않은 사람하고 이제 이게 결혼을 하게 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언론에 지금 알려지기로도
김정일 위원장이 유부녀를 강취한 거로 이렇게 알리게 됐어요. 그렇게는 안 근데 이미 다 알려졌죠. 돌아가신 그 김정일 위원장도 이제 갔고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솔직히 그 내막이 뭡니까? 그게 서로 눈이 맞은 겁니까? 아니면은 눈이 맞았죠. 강취한 건 아닌가요? 강취한 건 아니고 이경의 작은 아들이 김일성 종합대학 정치경제학부를 다녔어요. 그분이 속 좋아 안 했나 보네. 아니 그 동생이. 예. 그러니까 김정일이하고 같은 데 다니니까 그 집에 김정일이가 작가동맹위원장 집에 놀러 다녔거든. 아, 예, 그렇겠죠. 그러면서 송혜림이 보니까 귀엽지 않아. 그렇게 하고 동안이 돼 보이고 천상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영화 광신자였고 영화에 대해서 그러잖아. 영화에 대해서는 아주 영화론도 쓰고 5대 피바다 있잖아. 자이다는의 운명, 애국자 무슨 이런 모든 영화를 다 스크린 앞에서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 총지휘를 김정일이가 직접 했어요. 영광스러운 우리 저국 3,000명 대공연도 59년도에 시작해서 67년도까지 무대 나와 살다시피 했어요. 우리 김정일이 매일 봤어요.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김정일이가 영화에 관심이 높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송혜림하고 사랑관계가 이루어져서 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같이 살았지. 그렇지. 아무리 그 뭐 권력이 좋다 하더만 강제로 그렇게 한다는 그렇게는 거는. 안 돼요. 그건 아니고 그런데 김일성한테 보고하기는 안 되겠거든. 어쨌든 처녀가 아니잖아. 네네. 그런 거지. 뭐 강치는 아니라고 그래도 그렇고 딸 김정일 하나 낳았댔잖아. 지금 외국의 대사관에 다니는 사람의 부인이에요. 그 이평이 딸이. 송혜림이가 난 딸이. 원래 그 결혼하셨던 해외에 나가 데서 계시죠. 해외 많이 나가요. 그렇게 하고 김정일이가 그 송혜림을 데리고 살면서 작가동맹위원장한테 잘했어요. 잘했다고요. 그렇군요. 이것도 우리가 모르던 얘기를 들었네요. 근데 우리는 남한 언론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김정일이가 약간 유부녀를 근데 강취해서. 하도나 송혜림 건으로 여독수용소에 간 건 70년도부터 반동이 돼야 할 수 있거든. 말하자면 나처럼이. 그런 데는 다 그거 북한의 평양 사람도 송혜림에 대한 거 몰라요. 잘 모르죠. 몰라요. 절대로 모르는 게 그게 정답입니다. 현주소고. 그런데 황장엽 선생님도 저거 만나서 내가 그런 거를 알고 이래서 걔도 알고만 있어서 여독수용소 가길 다행이었다. 70년도에 김정일하고 송혜림이 사는 걸 발설한 건 다 총살했다. 이렇게 황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송혜림에 대한 거, 또 1호 가게, 5호 댁에 대한 거는 관저와 단절이 되거든요. 사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 걸 어찌 알겠어요. 모릅니다. 북한 사람. 여기하고 다 안다 하는 건 그건 뭐 허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희정 아나운서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절대 권력이라는 게 되게 부패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도 말이죠. 그때 당시 그 여자 드나들었던 여자들 잘 몰라요. 그거 알았던 것 자체가 조용히 문제가 됐었어요. 그럼 그거예요. 조용히 없어졌었어요. 우리도 그 국정원에서 관리를 했어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남산에 그냥 조용히 없어진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그런 거죠. 그렇게 하고 왕공의 일을 백성이 알면 안 되는 봉건윤리도덕에 기초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지. 그거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뭐 북한이 우리의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 말이 안 되죠. 근데 조선 시대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다 보면 현재 기준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북한이 80년대에 일어났던 일이고 70년대에 일어났던 일인데 지금 우리하고 북한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40년 정도의 시대차를 갖고 있어요. 맞아요. 인정해야 돼요. 그거 인정해야 그런데 돼. 그 40년에 더 뒤에서 한 80년 전의 이야기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그런데 그게 뭐 지금 민수는 좋다 나쁘다 판단은 조금 그렇죠. 네, 그 송혜림 씨가 소위 말해서 지금 이제 김정은의 형이죠. 첫 번째 형이죠. 김정남. 형을 낳았죠. 예, 네, 김정남. 그러니까 북한 내에 체류하지 못하고 지금 또 돌아다니고 있는. 네, 맞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와서 후계 구도가 나왔을 때 제가 가장 정답을 준 사람입니다. 다 여기서 김정남을 집었거든. 네. 그래서 내가 SBS, KBS2, 그다음에 MBC 이런 데 다 나가서 절대 후계 구도를 못 있습니다. 80년대 중반부터 성혜림, 김정일의 와이프도 아니다. 아들도 낳지 않았다. 이것은 새빨간 유언 비언이다. 다시 한번 어디서 들었거나 유발할 때든 용서치 않습니다라고 보이부 반탐국장이 함흥시에 내려와서 저를 보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왜요? 왜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인민이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은
최고 지도자가 신성시대는 지도가거든. 근데 유부녀와 결혼했다. 이거 자체가 체제에 미친 영향이 아주 무섭죠. 그러면 공식적으로 김정은의 부인이라고 인민들에게 알려진 김정일. 네. 공식적으로 알린 거 없어요. 북한에는 알리지 않아요. 지금 처음 김정은이가 이 시대에 젊은이기 때문에 리설주와 함께 나오잖아요. 동행하고 이렇지. 네. 그거는 그때 당시 김종숙 여사는 김일성이하고 동행을 했어요. 김종숙 여사는. 네. 그렇지만 김성애 여사는 동행을 거의 못했습니다. 예, 동행을. 두 번째 부인. 예, 두 번째 부인. 성애 여사가 중앙여맹위원장이거든. 김성애 여사도 전 잘 알아요. 김성애 여사하고 북한의 카프론 양말, 비치는 양말 첫 생산자가 저입니다. 이경숙 부위원장, 경공업 담당 부위원장하고 제가 첫 생산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성애 여사는 참 이뻐요. 키도 크고 기술서기 했거든요. 김일성에 기술서기를 했기 때문에 아주 멋져요. 그렇게 하고 또 아주 평일이 있잖아요. 평일이가 딱 엄마 닮았어요. 김정일의 동생 김평일. 잘생겼잖아요. 잘생겼어. 폴란드 유학 대사. 폴란드 대사.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또 모셔서 얘기 듣고요. 오늘은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북한 미녀 응원단 얘기를 좀 해보자고 했는데. 그래요. 잠깐, 광고 듣고 와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저희가 지금 광고가 나가는 동안 우리 김영 선생님한테 그 뒷얘기를 좀 듣는데 굉장히 기가 찬 얘기들이 많네요, 선생님. 지금 저희가 얼마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잘 모르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쪽 출신들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좀 믿고 듣게 되는데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좀 속고 있구나. 예,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되는데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오늘 주제는 지금 더불어 살자님께서 저는 종편을 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어디서 들으니까 북한에서 온 분들이 출연해서 미녀 응원단에 대해서 본질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북한이 주민사회 내에서 자체적인 정리가 안 되는 건가요? 하셨는데, 이건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소장님.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뭐든지, 사실은 사회가 만들어내는 인간형이라는 게 있지요. 그런데 북한 사회가 만들어내는 인간형이 있고 남한 사회가 만들어내는 인간형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남한 사회는 약간 인기 위주의 경쟁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목을 끌어야 되니까 그렇죠. 약간 자극적인 얘기를 자꾸 해야 하는 길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경험들을 약간 과장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게 유도를 해요. 주요 언론들이.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없는 걸 자꾸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북한 사람들도 또한 왜냐하면 또 생존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 자꾸 자극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오신 분들 중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심지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국회의원 했던 친구도 학력을 거짓말로 신고했다고. 네. 그게 왜냐면 명백하게 준 박사가 경제학 박사면 인문학 박사를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건 아주 남한에서는 범법행위라고. 근데 멀쩡히 국회의원 한다고. 왜냐면 북한권 문제 안 삼거든. 왜냐하면 남한이 북한권 문제를 안 삼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거는 이제 탈북자들의 문제로 치부하기엔 우리 사회에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그만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건 조금 무리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요, 사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자극적으로 만들어내는데 남과 북이 사실은 어느 정도 조금 서로 협업하는 거죠. 그렇죠. 협업하고 협잡을 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남한이 좀 더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남한 사회가 좀 정화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고 북에서 오신 분들도 사실 북한이 자연스럽게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북한은 우리하고 시대차가 있기 때문에 좋은 면이 적어요. 그런데 굳이 거짓말을 만들어낼 이유가 없거든. 근데 자꾸 만들어내게 부추긴다고. 자국에 또 자국을 자꾸 부추기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사실 매운 음식을 자꾸 먹으면 위가 빵꾸납니다.
제가 속어를 그렇죠. 좀 쓰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뭐든지 맞아요. 자극적인 걸 자꾸 쓰다 보면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남북관계도 사실 이제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공통점을 찾아가야지 다른 점을 자꾸 찾으면 끝이 없이 중화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통일을 영원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방송에서는 그런 걸 좀 지향해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은 묘향산 전망대만의 민요 응원단 이야기는 어떻게 할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을 모셨고, 이 선생님이 이 고운 손을 갖고 있었던 거 보니까 젊었을 때 얼마나 예뻤겠어요. 근데 사실 저는 북한에서 온 여성들에 대해서 볼 때, 보는 시각이 남한 사람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 저는 사람을 볼 때 첫 번째 얼굴 먼저 보진 않습니다. 언어 구사하는 것, 네. 그리고 태도, 아. 그리고 이런 신체 구도 다 보거든요. 골고루 본 다음에 판단하지 얼굴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장님 저 보자마자 예쁘다고 그러셨잖아요. 아, 근데 저 문희정 아나운서는 저 분위기가 아담하잖아요. 사이즈가 키 크질 않잖아요. 왜냐면 저는 큰 여자를 이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제가 작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 예. 있고. 당황하시네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아나운서로 선발됐다는 것 자체가 원래 아주 좀 이런 분들만 선택하잖아요. 한국 사회가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기준이 명확한 분들을 선택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미모와 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참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교육도 좀 받으셨잖아요. 그래도 대학원에 정치학과까지 하셨으면 여자가 그것도 굉장히 보통보다 넘는 거 아닌가?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정도니까 그거 상당히 수준이 있는 건데 뭐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여성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내적인 면하고 외적인 면이 다르게 구비가 돼야 되는데 약간 외적인 거로 한국 사회는 약간 민어를 선택하지 않나. 좀 심하죠. 예, 한국이 좀 심합니다. 저는 사실 여기 온다는 북한 민요응원단 네. 제 눈에 드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화장이 너무 진하더라고 첫 번째 북한 여자들이. 그리고 난 화장 진한 여자를 저는 싫어해요. 선호하지 않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해요. 젊은 여자들은 화장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이쁘다는 기준이 어디서 나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사람 만나보지도 않는데 이쁜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왜 남남북녀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북한 여성에 대해서 남한에서 조금 환상을 가지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아니, 근데 남남북녀라는 거는 이 시대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 북한 늙은이들이 이쁩니다. 맞아요. 예전에 여기 실향민들 있잖아요. 실향민들 거의 다 이뻐요. 근데 순수 남한 분들은요. 이쁜 사람 별로 없어요. 경상도 사람이 이쁘더라고요. 경상도 대구. 경상도입니다. 경상도 대구 여자들이 이뻐. 우리 어머니가 경상북도 대구 사람이거든. 네. 남양홍씨고 우리 어머니 이뻐요. 네. 그래서 어쨌든 대구 또 오니까 미스 코리아가 대구에서 많이 나왔다. 많이 나와야죠.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 대구 사과를 그런가요? 먹어서. 네, 맞아요. 대구 아가씨들이 말씨가 좀 예쁘던데 저는. 대구 대전 피부가 좋아요. 근데 대구. 최근 들어서 사실 서울이 예쁘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게요 남한 사회도 워낙 성형이 많이 성형 수술해서 코는 다 똑같아. 지금 애들 콘 다 똑같고 문화는 코 바꾼 거 아니죠? 저는 아닙니다. 이제 다행이네. 그 여자들이 또 드라마에나 이제 당선이 되려면 대한민국은 프로 나라가 아니에요. 모든 분야에서 프로가 됐을 때 불러주고 찾아주고 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또 배우로 드라마로 되자면 우선 드라마에 출전을 하자면 성령 안 하고는 되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은 김영순 선생님 보시기에 북한의 그 여성들하고 남한의 여성들 딱 보면은 뭐 확실히 이제 좀 북한의 다르잖아요. 여성들은 세련미가 없어. 딱 얼굴만이 이뻐. 그죠? 얼굴만 이뻐요? 요것만 이쁜데 러시아 우리 전에 옛날에 러시아가 우리 73년도까지는 북한이 러시아의 판박이었어요. 모든 생활에서. 70년도까지 우리 소대나시도 다 입었어. 그러니까 민소매. 예, 소대나시 다 입고 브라지오만 이제 속치마 끈하고 두 개가 비치면 돼. 귀찰 때들이 볼 때. 그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다 수정주의, 교조주의로 해서 소대나시를 못 입게 했어.
아, 73년까지는 러시아처럼 더 개방적이었구만. 진짜 우리 개방적이었네요. 아주 정말 그때는 서울보다 남한보다 국민 소득이 북한이 높았어요. 그렇죠. 훨씬 더 잘 살았죠. 네, 73년도까지. 네. 그런데 그때 이제 70년대 전에 러시아 군대들이 다 철수했잖아요. 네. 고문이 보이성에만 해도 고문이 수십 명이 있었고 러시아 우리 고문하고 우리 아라우 집이 살았거든요. 그러면 날 보고 졸로또이 집으시까라 그러거든. 김가라고. 김딸이라 이거야. 김가성 가져서 이렇게 고문들하고 그렇게 하고 정말 마카로니 수프랑 토마토 넣고 끓인 것도 먹고 그랬어. 정말 70년도 전에 내 생활은 현재 남한 생활보다 별로 차이가 별로 없었다라고 봐도 돼. 사회는 발전했어. 사회의 모든 영역 시장 경제가 발전해서 이거 자유민주주의 시장은 다 개개인의 한 사람 나를 위해서도 생산할 수 있는 나라지 않아. 예를 들면 네. 패션이랑.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한강의 기적으로 급격히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다만 북한하고 다른 거요. 지금도 다른 거는 5천만이 다 잘난 나라 대한민국은. 5천만이 다 잘난 나라야. 긍부정의 활무대가 펼쳐진 나라야 여기는. 그렇게 하고 능력 있으면 기회 있는 나라야. 나이를 가리지 않고. 이것이 북한하고 다르지 사람 사는 방법은 북한하고 똑같아요. 아, 예. 아, 지금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되게 재밌네요. 근데 이제 사실은 북한을 폐쇄적인 나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버렸고 그렇게 만들어 버렸고 제가 폐쇄적이라고 하는 거는 글쎄요. 저는 아까 중국 같은 데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북한을 폐쇄적인 나라로 보지는 않고 못 사는 나라로는 보죠. 근데 폐쇄적이다 그러면 관광객들 막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다만 뭐 그 경제적 형편이 지금 어려우니까 모든 기준이나 스탠다드가 나중은 맞죠. 그런데 폐쇄적인 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폐쇄화 시켜주지 않나. 이제 실제로 폐쇄화된 거 자기네가 적극적으로 쇄국 정책을 쓰는 나라는 아니지 않느냐. 아니다. 근데 인민들이 갈 때 가고 올 때 오는 건 없잖아. 자유가 없잖아. 그렇죠. 자유라는 그렇죠. 그 두 글자.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자유가 없다는 거. 그러나 북한에서는 태어나면 애기궁전, 자라나면 소년궁전, 21세기 두 태양을 모시었기에 그토록 행복한 인민은 없다라고 하거든. 거기에 70평생 세뇌가 됐기에 그 나라의 모든 시책이 좋구나 하고 다른 걸 못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다른 걸 살아온 못 거지. 봤으니까. 못 봤기 네. 때문에 살아온 거지. 네. 아무래도 남한에서 그렇게 외적인 걸 중시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북한의 미녀 응원단이 흥행 요소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아시안게임 참가 여부를 타진하면서 제일 먼저 그 미녀 응원단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도 참 어떤 의미에서는 좀 씁쓸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잘못된 얘기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도 미녀라는 그 상업적 용어를 동원하지 말고. 네. 여긴 왜 그 미녀응원단이라고 한국이 이름 지었어? 그러니까 그게 그럼 사실 북한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냥 응원단? 그냥 응원단이죠. 응원단이지. 그러니까 여성 응원단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그 한국에서 그 선정적으로 방송사가 아니 근데 왜 북한에서는 남자 응원단을 보낼 수도 있는데 왜 여성 응원단을 보냈을까요? 보통 북한에서는 여성들을 응원을 많이 하죠. 여성들이 응원을 많이 하고 저희들도 소년단 때부터 응원 많이 했어요. 앞에 서서 뭐 이렇게 손도 이렇게 몇 박자 치는 거랑 다 했지. 마스캠도 많이 동원되고 예술 부문에 만약 종사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조선인민군 협주단 무용 배우는 신뢰가 최고예요. 예술가들 중에 북한에서는. 네. 이분이 원래 그 조선인민 협주단에 있었고 그 지난번에 함승만 씨가 네. 그 후배예요. 지난번 후배죠? 네, 지난번에 그 남자 무용 배우님을 만났습니다. 그 함익철이. 걔는 곱게 생겼잖아. 서양 남자, 서구 남자 비슷하게. 그래서 귀엽게 생겼어. 근데 협주단에 있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근데 원래 또 말도 정직하게 잘하고. 네. 행동도 신뢰받게 하잖아요. 그래요. 네. 그 소장이 미녀응원단이라는 거는 한국이 지어낸 이름이지 북한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가네들요 다 금성고등학교 졸업생. 금성고등학교 졸업생? 금성고등학교라고 있어요. 평양에. 거기는 이제 북한에서 지금은 환경이 뭐 높은 사람이
당 중앙에 있거나 뭐 간부가 돼서 그 아이들이 선발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최하층의 노동자 농민 속에서 골라오는 애들이 민영응원단입니다. 간부의 자녀들이 거의 아닙니다. 그런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들은 뭐 그게 뭐 특수 간부들만 자식들만 올 것이다 뭐 이런 쪽으로 천만에. 가는데 제가 판단하면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예능 계통에 종사하는 그런 학교나 예술 학교나 혹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응원단이 고등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전문대 이상으로 한 것 같아요. 네. 평양시의 주요 학교 특히 선전대 예. 있던 애들. 뭐 선전대랑. 예술 전문학교나 대학교에서 이제 선발해서 온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선발의 기준이 이제 외적인 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그러니까 거죠. 일단 선발 주체는 조선 그 체육 지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우리로 말하면 문체부 같은 데서 하는 거 주관하는 거고 네, 북한은 다 거기서 국가에서 해요. 하는 거고 그 아마 통전부에서도 뭐 약간 뭐 관여하겠죠. 관여는 있으니까. 근데 그리고 거기에 뽑힌다는 게 굉장히 어떤 특혜라든지 뭐 이런 게 있나요? 특혜가 아니죠. 네. 사상적으로. 그래도 조선노동당의 기치 따라 아. 영원히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당성 계급성을 완벽하게 겸비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거쳤다. 내가 그 응원단으로 남한에 가서 응원도 했어라는 게 개인에게 굉장한 영광이 되는 건가요? 그런 거 북한에 가서 뭐 선전하나요? 안 해요. 근데 리설주가 왜 그 응원단 출신이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서 거기 사진에 뭐 찍어서 나왔으니까 얘기해. 아니 그 응원단으로 왔었고요. 금성예술학원 출신이니까 그러게, 그때 당시에 왔었어요. 금성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오고요. 거기 졸업한 애들. 그렇게 하고 환경이 좀 농민의 자녀라든가 노동자 순수 노동자의 자녀들이라는가. 그래서 그렇게 왔다가 만약 경우에 변질되면 간부의 자녀를 하게 되면 간부가 그 아이 하나 때문에 먹이 줄줄이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부의 자녀들은 최대한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그 간부 입장에서는 괜히 내 딸 내보냈다가 그럼요. 내 딸이 혹시 뭔가를 잘못해서 그러면 줄줄이 뭐가지 떨어질 일이 있어? 그러니까 남한에 오는 것이 뭐 특별한 특혜는 아니고 특혜 아니에요. 사상적으로 변질될 수 없고 아주 완벽하게 김일성 위대한 수령님, 새 위대한 장군,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와 위대한 장군 김정은님을 충성으로 받들어 모실 영향력이 준비된 애들로 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거기에 더 플러스 무슨 미녀 응원다, 더 플러스 뭐 어찌고. 그런데 해외 나가는 건데 말하자면 남조선에 오지 않아요. 북한이 말하는. 그런 데는 인물 체격이나 남조선 애들보다 현대 서구식 물 먹은 애들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선별을 좀 잘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 그러니까 그래요. 키라든지 예, 뭐나 이런 그런 건 거 보는 선발하지. 겁니다. 그런 거 보고 좀 이쁘게 생기고 계란형. 북한엔 계란형이 미인에 속하거든요. 여반저 누가 저 얼굴이 한소에 아. 우리 깰쭉한 거. 갸름하다라고 갸름하다 표현하는데. 하는 거. 깰쭉하다 그래요. 계란형이죠. 아. 말하자면. 왜냐면 우리 무용할 때도 최승희 선생님이 뽑는 거 계란형에다가 웃는 것만 예쁘면 뽑았어. 그 다음에는 도랑 화장으로 다 가공할 수 있거든. 눈도 크게 쌍꺼풀 뭐 까방을 하면 그러니까 되고. 이목구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얼굴형과 웃는 모습이 예쁜. 웃는 모습. 그걸로 나머지는 봤어. 화장으로 뽑아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래서 윤곽을 많이 봐요. 사각턱이라든가 이런 거 안 안 봐요. 보- 그리고 자꾸 계란형에다가 웃는 것만 예쁘면 그 다음엔 다 가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뽑았어요. 인물 심사에서. 근데 선생님 제가 놀랐던 게요. 예. 저는 이제 시각이 좀 미적 시각이 좀 바뀌었죠. 저는 사실 미국 갔을 때 제가 놀랐던 게 대학생들이 화장을 안 하더라고요. 안 근데 하고. 너무 예쁘더라고. 저는 그랬어요. 느낌이. 맞아요. 그래서 화장 안 하나도 정말 예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우리도 화장 배우 생활할 때 안 했어요. 근데 그 응원단 오시는 분들 보니까 화장 엄청나게 진하게 왔더라고. 그리고 그래요. 이 화장이 딱 티가 나요. 근데 그래서 난 그 순간 거절감이 확 들더라고. 사실 같은 고향 사람인데도 솔직히 조금 그랬어, 정서적으로 저는. 그래서 왜 최근에 그 평양에 다니는 분들 그 화장 어느 정도 좀 유행 아닌가요? 그런 거 아까 여성들 입장에서는 그런가 봐요. 근데 네. 저는 또 아내가 또 화장을 잘 안 해요. 그런 이 아내하고 살다 보니까 근데 화장이라는 거는 여자들이
그 부지런한 여자들이 화장 잘하는 여자라고 화진 화장품에도 일 잘하는 여자가 화장 잘한다. 이렇게 써붙이잖아서 그 말 비슷해요. 게으름은 여자라는 건 방 안에 꽂히지 않아. 그런데 남편들은 나가서 이쁜 여자들하고 계속 대화하고 만나고 집에 들어오면 여자가 푸시시해서 자다 깬 모습을 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하시나요? 아이, 그럼요. 그렇게 하고 문예봉 선생 있잖아요. 네. 북한에 문예봉. 네. 여기서 간 연극 배우, 네, 영화 배우. 인민 배우라고 얘기하죠. 문예봉 선생은요. 자다 깬 얼굴을 영화 촬영소에서 어느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요. 항상 곱게 화장한 모습으로. 항상 자기를 화장 안 한 얼굴을 본 사람이 없어. 자고 깬 얼굴 푸시시야. 그건 여자의 본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봤을 때 북한의 퍼스트 레이디라고 하는 리설주를 가장 많이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마 리설주의 화장법이라든지 옷차림이 인민들한테 유행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가요? 인민들한테 뭐 평양의 예술가들은 다 멋쟁이에요. 평양의 예술가들 멋쟁이고 정말 우리는 70년도 전에 50년대 모스크바 핸드백에다가 그 예술인 상점이 있었어요. 그 당시는. 그래가지고 일본 화장품 있잖아요. 네. 명색분 비아스카라 1, 2, 3호. 지금 뭐 환데이션 1, 2, 3호처럼 21호, 네. 22, 23호처럼 다 1호, 2호, 3호 다 발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북한의 위정자들, 평양시에 살고 있는 대사관급이라든가 외교부 가족들이라든가 국제부 가족들이라든가 당중앙위원회 가족들이라든가 또 배우들 가족들이라든가 이런 건 다 세련미를 갖추고 살았어요. 저희들 때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평양은 나름대로 지금 평양 아가씨들이 당 간부한테 시집 가는 거 좋아 안 해요. 당 간부의 자녀한테. 평양 기술자한테 시집 가는 게 추세입니다. 왜요? 왜 그런가 하면 평양을 당 간부한테 갔다가 목이 잘리면 지방으로 추방이 되기 때문에 평양의 영원히 남기 위해서 회사의 기사라든가 무슨 그런데 다 시집 가요. 기술자한테 영원히 남기 위해서 평양에 영원히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평양이 마치 그 유행의 중심지. 그렇죠. 아니 중심이죠. 그것도 선호하는 도시죠. 그러니까 저는 선호죠. 한국에 와서도 제가 지금 며칠 전에 이사를 갔는데요. 저는 이제 21년을 서울에서 살았는데 틈만 나면 서울을 떠날 생각했습니다. 왜요? 저는 서울이 어떤 면에서는 좋은데 어떤 면에서는 저하고 안 맞습니다. 공기하고 물은 저하고 안 맞습니다. 이게 저하고는 아주 상극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환경 때문에 항상 서울을 떠날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이사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하고 너무 또 사람들이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서울서 떠나는 거를 두렵게 생각하는 분이 많았고 가능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고 싶으나 방법이 없어서 못 갔거든요. 이때까지. 항상 모색했어요, 탈출을. 근데 그게 사람마다, 왜냐면 제가 자란 곳이 산이에요.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 근데 물하고 연기 제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도 자기가 살아온 방식이나 가치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항상 우리 누님이 두 분인데 가정교육이 이거였어요. 여자가 화장은 한 듯 안 한 듯하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면서 그랬어. 세련되게 그러니까 화장했다는 게 느낌이 없을 정도로 해야 깨끗한 거다. 그리고 신속하게 해야 된다. 이게 항상 가정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을 너무 이렇게 하게 되면 근데 뭐 지금 혼란스럽더라고요. 리설주를 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굉장히 많이 꾸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설주 화장 스타일에 대해서 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난 이설주 옷 입은 거 스커트를 겉에 입는 거 우리 옛날에 그렇게 입었거든. 허리에다 입는 거, 네. 겉에다 입는 거. 지금 서울의 아가씨들 그렇게 겉에다 있죠. 입는 거 많지 않아. 네, 다 그렇죠. 아주 롱이고. 그러면은 김영순 선생님 그 리설주 화면을 통해서 딱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 북한에서 제일 예쁜 스타일이 저 스타일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떠셨어요? 전 그렇지 않아요. 이설주 별로 곱지 않아요. 곱지 않아요? 복스럽게 생겼지. 예, 복스럽게 생겼잖아요. 그 북한에서 흔히 복스럽게 생긴 네. 거가 무슨 선호하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하고는 복스럽게 전혀 생겼다는 게 뭐가 그렇게 아주 멋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설주 얼굴에 살이 너무 많아. 아니 저기 잠깐만요. 아니 우리가 흔히 북한에서는 그래도 약간 고전미, 복스럽게 생긴 얼굴을 아닙니다. 선호할 거라고 아니, 생각했는데 천만에. 그거는 저는 이설주 그분이
저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제가 김정은이 선호하는 사람. 닮았잖아. 김정은이하고 퉁퉁하잖아. 비슷하냐. 통통하잖아. 그렇게 하고 치마를 겉에다 입고 짧게 한나라 수반의 부인이라면 나 같으면 아주 좀 길게 아주 짧게 입지 않고 길게 입고 품위 있게 입었는데 품위 신발도 있게. 보니까 작은 거를 이렇게 힐을 신더라고요. 아니, 편안한 지금 신발보다. 리설주 치마 길지 않나요? 아유, 요즘은 워낙 저희가 그러니까 하트 한미니 지금 많이 미니, 입으니까. 미니 예. 스커트 입고 미니 바지 입으니까 네. 그렇지만은 어쨌든 저는 아가씨들도 이제 지하철에서 저도 와서 많이 보잖아요. 뭐 또 전 세계를 돌아보니까 대한민국 와서 보니까 아가씨들 미국의 하버드 대학 학생들 아주 검소해요. 서울의 대학생들하고는 갖다 댈 수도 없어. 다 분위기가 란드셀에- 많이 다르죠. 예. 란드셀에다 휴즈에다 미니 바지 트리닝 입고 위에다 티셔츠 탁 걸치고 다니는데 머리도 자연스럽게 빗고 이런 대학생들 보니까 참 글뚜지구나. 공부에 매진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고 정말 세계적으로 멋있는 대학이 돼 저런 모양이다. 이렇게 느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의 숙명여대, 서울여대, 뭐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다 가보면 얼마나 아가씨들이 이뻐요. 잘하고 다니잖아. 매력 있게. 그런 거하고는 엄연히 차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스타일이 맞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스타일.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가정교육에서 그게 비롯되는 것 같고 저희 또 아내도 그런 스타일이고 하니까 약간 그게 이제 취향 가정마다 문화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예. 저는 이제 일단은 사람마다 우리도 한국 사람들도 다 선호가 다르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그 스타일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남한에서 북한에 대해서 북한 여성들은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과 약간 조금 다른 부분이 네, 있네요. 다른 그래요. 부분이 있어요. 특히 네. 지금 우리가 남한에 오는 사람들이 북한에서 뭐 이렇게 못생긴 여자는 안 오겠지요. 그러니까 추녀는 안 오겠지요. 얼굴 자체가 이렇게 사람이 봤을 때 거절감 있는 얼굴도 가끔 있어. 근데 그런 분은 안 오겠지만 북한에서 정말 예쁘다가 느껴지는 사람만 거기 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민영원단이라는 하면은 적어도 나는 조금 안 맞죠. 민영원단 여기서 이름 만든 걸로 생각하고 있고 괜히 나온 수로다 이렇게 막고 있지. 그게 무슨 그렇게 화제거리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렇게 화제거리도 아닌데 그렇게 화제를 만드네요, 자꾸. 예. 그래서 좀 이상해. 참 북한 문제에 대해서 그 인물론은 물론 글쎄 자유민주주의 세계고 자유가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아름다움과 미를 추구하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왕이면 10명 선대서 이쁜 거 고르지 미운 거 누가 고르겠어. 인간의 야망이고 또 욕심이거든. 네. 그런 차원에서 분석해 볼 때 북한에 오는 아가씨들이 순수 미녀로서 골라오진 않습니다. 금성중학교나 사상적으로 제가 말하다시피 오직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제도와 질서와 모든 정책적인 것을 끝까지 사수할 수 있는 사상적인 준비가 어렸을 때부터 돼 있는 애들로 온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 굉장히 저희가 또 색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새롭게 듣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 예. 말을 안 해 그렇지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북한에서 봤던 미인들을 민영원단에서는 별로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난 북한에도 참 이쁜 여자들이 있어요. 가끔 받아보면 아주 태도가 아주 바르고 느낌이 있는 이렇게 착 살아있는 여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거기 선발된 사람들은 다 기계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자연미가 떨어지죠. 아무래도 조심스럽겠죠, 그런 부분들이. 네, 그러니까 그 민영원단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여성 단체 응원단이라고 하는 게 맞죠. 아, 여성 단체 응원단. 네, 정확한 명칭이. 네. 단체로 응원할 때 다 여자들이 그렇게 해요. 북한에서는. 그런데 그걸 민영 응원단이라고 이제 이목을 막 끌어들이면서 북한 민영은 다 저렇게 생겼다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상업주의가 아닌가. 저 비가 오니까 김일성 초상화에 비가 맞으니까 막 애들이 울면서 뭐 어떻겠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네. 그런 거는 그건 북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돼 있어요. 아. 그것이 돌발적으로 일어난 행동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북한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에 가면 할아버지 대원수님 아버지 장군님 고맙습니다 하고 밥을 먹거든요. 그렇게 세뇌됐고 그다음에 1912년 4월 15일 만경대 칠골남리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소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6살만 되면 다 졸졸 외워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음
그것이 현주소이며 그게 무슨 가장되고 만들어진 행동이 아니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정답입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취지가 뭐냐면 김영 선생님 말씀하신 게 그런 거죠.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어떤 교육과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 것에 따라서 인간의 사고체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근데 북한 사회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교육을 6살 유치원 때부터 한다는 말, 세뇌 교육. 사실은 교회에 가면 그 이상한 거를 조금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교육과 함께요. 그 목소리, 특유의 목소리도 교육시키나요? 그거는 이제, 아이들을 왕으로 키워주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요렇게 다 그렇게 배워주거든요. 이제 유치원 아이들은 2월 16일 날에 평양에서 공연이 있어요. 네. 각 지방에서 선발된 유치원 애들이 그런 애들이 나와서 그 감자 하는 거랑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 톤의 특유의 톤으로 다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주체식 발성법에 의한 또 그런 거 있어요. 예, 주체식 발성 예. 그걸 또 다 가르쳐 주나요? 어릴 때부터? 예, 발성법이 북한에선 좀 이태리 발성법을 초기에 우리 때 했어요. 우리 젊었을 때는. 그런데 성악가들에게 이태리 발성법이라든가 이런 게 다 없어지고 김정일이가 대등하면서 문화에서 주체. 예? 북한. 문화에서 주체. 예, 주체라는 타이틀 속에서 모든 문화 예술 분야의 발레트도 다 발레과를 없앴어요. 73년도에. 왜냐하면 다른 나라 건데 뭐 하려 하냐 우리 거만 하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문화에서 주체라는 타이틀 속에서 북한식 발성법 말하자면 북한식 발성법 이런데 기초해서 성악가들이 발성법이 좀 다르지만 옛날 가수들은 다 이태리 발성법, 러시아 발성법 다 그렇게 배웠죠. 그러면 지금도 그 발성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나요? 지금도 학교 가면 다 배워주죠. 그렇게. 그래서 그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들이 그랬잖아요.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게 한 옥타브 2000년도 80년대 말인지 그때부터 한 옥타브 올렸어요. 올렸군요. 한 옥타브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 듣다가도 우리도 저 깜짝 놀랐거든. 처음에 그게 익숙이 안 돼가지고 갑자기 한 옥타브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님께서는 어찌고 하니까 막 강력한 선동자적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떤 교시에 의해서 그렇게 바꾸기도 아니 하고. 왜 그런가 하면 북한의 예술인들이라는 건요. 당의 문화에서 주체란 타이틀 속에서 당의 선동자적 역할을 하는 앞색이거든. 말하자면 인민들을 교양을 말로 학습으로 하는 것보다 예술 작품으로서 군중을 다 총동원시킨다 이거죠. 수령의 둘이에. 그런 타이틀로 보시면 그러니까 됩니다. 사회주의를 뭐 이제 문화하는 사람들 잘 이해하시겠지만 그 혁명의 모든 게 도구인 겁니다. 인간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북한도 문화예술인들도 남한은 사실 남한의 그 문화예술인들은 약간 가장 그 좌경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게 문화예술인들이잖아요. 남한은. 왜냐하면 자유주의 국가니까.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자유가 그렇죠. 네, 그래야 전제가 되는데,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 북한은 있잖아요. 예술이 당의 목소리의 앞색이란 말이야. 예술적으로. 그쵸, 선전 도구라는 거죠. 네, 철저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건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철저한 당성을 가지지 않고서는 배우로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국가 배급을 받는 애들이라 그냥 예술인이라기보다는 그 공무원들이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예술인들은 북한은 대우가 좋기 때문에 네, 맞아요. 다 대우 좋아요. 대우 좋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이게 자유스러운 걸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예술인들한테. 근데 그게 그럴 수가 있죠. 근데 물론 다 그렇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술인들이 사실 경쟁이나 시장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발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제가 보기엔 초기에는 그 예술 선동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 선생님 때는 좋은 시대 사신 거예요. 그럼. 그런데 좋은 이제 데 예술했지. 그 문화 예술에서 주체를 내세우기 시작해서 사람이 북한 예술이 이미 하강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 때는 외국 걸 막 받아들여서 썼거든요. 근데 이제 주체 예술이라는 걸 내세우다 보니까 자기네 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자기네 거라는 게 사실은 북한 게 뭐 있어요. 그게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아나운서 시스템도 조금씩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발성하는 방식이
예전보다 톤이 약간 좀 변성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아주 강했어요. 예. 그리고 사람들을 막 선동하는 이런 말로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일반 프로그램들은 약간씩 변화가 되더라고요, 북한도. 그러니까 아마 북한도 이제 남북 교류를 하고 남한 프로그램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외부를 조금씩 의식하는 것 같아요. 자기네 하는 게 좀 촌스럽다고. 앞으로 이제 경제교류하고 문화교류만 하자 이렇게 되면 호상. 그렇게 하고 정치는 각기 두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고려연방제를 주장했으니까 북한이. 네. 그런데다가 또 그거를 동참 안 하면 뭐 싸움이 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하고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가 되기 싫은 거이 북한의 마음이거든요. 통일되면 두 번째가 되잖아. 북한이. 첫 번째가 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지금 이만큼 살아 올라서 정말 급약진된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두 번째가 북한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체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지금 북한의 고위층 세대들이 다 돌아간 이후에 젊은 세대가 되면 엇결에 시대에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어느 순간에 통일이 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지 않아요. 삼면이 바다고 섬나라나 같아요. 절반은 15,000대 넘는 포가 겨냥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육로를 통해서 세상을 활보할 수 있는 건 북한 땅입니다. 그러면 3분의 2 비행기 값이 절감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북한은 지하자원이 현 상태에서 많아요. 대한민국은 농토산지대예요. 5천만의 수요 충족시키자면 FTA를 안 하면 안 돼. 우린 사시철 오이 먹고 사시철 고기 먹고 사시철 물고기를 먹잖아. 다 천의 양식 비닐하우스 하잖아요. 여기는. 그런 차원에서 북한하고 다른 거는 그게 다르거든요. 북한에는 2,300만 수요 충족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 걸 좀 가늠해서 젊은이들이 사고하고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통일 이후에 우리의 이득을 먼저 생각하고 북한에 대한 인식착오를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바로 가져주십사 하는 게 저는 탈북자 세대로서 또 늙은 사람으로서 제국주의 시대 북한 사회주의 체제 오늘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합니다라고 자유를 만끽하고 사는 오늘의 대한민국 정말 좋은 사회거든. 전 세계를 돌아다니 보면 치안이 제일 잘 돼 있고 12곡물 먹고 다이어트 하는 나라. 이런 훌륭한 나라에서 살고 있느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좀 더 북한을 의식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네들이 앞으로 대통령, 외교통상부 장관, 국방부 장관 다 젊은이들 속에 나올 거 아니에요? 미래는. 이제는 다 어르신들은 다 쑥시 사그러졌잖아. 이런 차원에서 젊은이들이 분단의 70년 이걸 좀 생각해야 돼. 분단의 70년. 어느 유리분리한가 지구적인 차원과 또 산 좋고 물 맑은 아름다운 금수강산의 절반 허리를 동강인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좀 더 북한에 대한 생각을 하고 모든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것을 잘 배워줘서 훌륭한 미래 통일을 바라서 정말 하나의 고려처럼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달고 태극기 아래 무궁무진하게 발전해 줍시사 하는 게 보지는 못하지만 바람입니다. 네, 아유, 지금 뭐. 예.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러니까 이제 통일이 더 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이분들의 말씀, 원래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대체로 통일의 유용성 그렇죠. 가능성을 얘기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선전해 와야 되는데 사실 그게 현실이고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이제 북한을 비하하는 것 쪽으로 조금 많이 몰아가는 것 같아서 그건 안 돼요. 있어요. 그렇게 하면 네. 결국은 통합이 좀 더 어려워지고 그렇죠. 통합이 된다 해도 그건 갈등을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북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서로 장점을 보는 방법에서 찾아야 되고 나쁜 건 좀 나쁘다고 하지만 나쁜 것 중심으로 대부분 방송이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지금 청취자 게시판에도 북에서 오신 분들도 이런 조중동 종편의 선동을 나만의 모든 것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이 굉장히 좀 다양한 국가이기 때문에 참 좋아요. 생각도 여러 가지. 어쨌든 인간이란 자신을 알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남의 거는 흉내지 말아야 되고 네.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자면 모든 것을 오거니 가거니 만나고 헤어지고 너와 나 웃고 울고 기쁘고 슬프고 이게 네. 인생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먼 미래는 화창한 봄날만이 기다린다고 생각하고 도전하는 자세로 꿈을 갖고 도전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네. 예. 아유. 열심히 도전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김영순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김영덕 소장님 오늘 저희가 참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해보는 시간이었네요. 아, 예. 예. 나중에는 그 다른 얘기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덕의 묘향산 전망대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